수상한 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77년 6월에 설립돼서 1989년 9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자동차 모듈 및 부품 제조 사업과 AS용 부품 사업인데요. 자동차 3대 핵심 모듈인 샤시 모듈, 칵핏 모듈, 프론트엔드 모듈을 조립 생산해서 현대차와 기아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서 현대와 기아 및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AS 부품 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보수용 부품의 책임 공급을 위한 물류센터 등의 대단위 인프라 구축과 194여 차종 및 260만 품목을 관리하고 있으며 5,897만여 대의 부품 공급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모듈 및 부품 제조 부문 79.7%, AS용 부품 부문 20.3%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41조 7,021억 원, 영업이익 2조 401억 원, 당기순이익 2조 3,62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5%, 당기순이익은 54.7%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완성차 생산 물량 증가와 관계기업 투자 관련 손익 및 지분법 손익 증가로 실적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모비스의 기업 개요 만나보셨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반기보고서 제출이 있었고요.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입니다. 회사의 어떤 이 풍문이나 이 보도 자료가 배포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 공시상의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느냐 물어보는 공시죠. 내용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사업 분할 및 모듈 부품의 자회사 신설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의 요구입니다. 현대모비스의 사업 분할 그리고 모듈 부품 자회사 신설 보도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라고 좀 물어보는 것이고요. 8월 16일 오후 6시까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가 답변을 했는데 미약정으로 좀 답변을 했죠. 우리가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정과 미확정, 사실무근 또는 중요 정보 없음. 확정, 우리는 사업 분할을 합니다. 인적 분할 형태로 해서 얼마에 합니다. 또는 물적 분할 형태로 해서 어떻게 합니다. 라고 분할 공시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확정 공시. 두 번째, 미확정.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미확정. 사실무근은 우리 이거 잘못된 오보입니다. 사실 아닙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인데 회사는 미확정으로 좀 답변했어요. 내용 보겠습니다. 당사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 사업구조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해서 확정된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공시의 재공시 기간은 1개월입니다. 조회공시의 미확정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이 변동 사유에 대해서 공시를 좀 하게끔 되어 있는데 가령 이 검토가 좀 더 늘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라는 우리가 공시도 봤을 거예요. 초기 한두 달까지는 1개월 단위로 재공시 기간을 두는데 이후부터는 거래소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3개월 단위로 좀 정정 공시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삼천당 제약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한 2년째 조회공시, 재공시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건 좀 너무 잘못된 것 아닌가. 네. 대다수의 기업들이 1년 이상 조회공시에 재공시를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게 없다. 그럼 10년 내내 할 거네 거죠. 매우 좀 잘못된 건데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차 이 규정은 투자자를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더 디테일하게 공개화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판단을 해봤는데 어찌됐든 현대모비스 지금 이 사업 분할 모듈과 부품 자회사 신설에 대해서 아직 이 부분을 검토한다. 우리는 분할을 검토한다라고 언급된 건 없습니다. 분할을 검토한다는 내용은 없는데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구조의 개편, 사업구조의 재편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좀 밝힌 만큼 다양한 이 검토를 통해서 뭐 분할 신설 회사를 만들든지 다른 방법의 어떤 사업 부분을 좀 독립적으로 좀 구성한다든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런데 뭐 우리가 보도자를 통해서 좀 너무 구체적으로 좀 나왔죠.
회사의 어떤 사업 부분을 분할해서 신설한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난 이후에 미확정 공시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악재로 좀 판단된 공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실시간 채팅을 보니까요.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근 현대모비스의 분할 추진에 현대차그룹 투자자들 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대모비스의 분할이 지배구조가 개편되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이 현대모비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이게 2018년도에 한번 사례가 있었어요. 오. 현대글로비스가 사실상 이 현대차 그룹의 이 지분 승계 정의선 부회장의 어떤 이 승계 경영 승계를 위한 이 캐시카우 역할을 했다. 이게 우리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승계를 삼성 에버랜드가 좀 주도를 한 것처럼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현대글로비스가 좀 주도를 했기 때문에 현대차 오너가의 지분이 가장 많은 현대글로비스의 사업 부분을 좀 넘기면서 지배구조를 좀 재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들이 좀 2018년도에 있었고 이게 최종적으로는 어떤 주주 간의 반발이 좀 심해졌기 때문에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지금 시점에 사업구조 재편이라는 명분 하에 다시금 현대모비스의 사업 부문을 분할해서 신설한다. 자, 이 여부가 2018년도에 어떤 이런 흐름들과 매칭이 되면서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선 이 악재로 좀 인식이 좀 됐었고 이게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한 것인데 조회 공시의 내용을 보면 지금 알짜 회사에 대한 어떤 사업을 분할하고 이런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명기된 것은 아니지만 현대모비스의 사업 재편은 검토하고 있다. 자, 이건 팩트가 아닌가 판단해봤습니다. 네, 역시 공시 내용으로 나온 것처럼 미확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검토를 진행 중인 거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배구조를 개편한다고 하더라도 현대모비스의 핵심 사업부인 AS와 또 전장을 존속 법인으로 남긴다면 가치가 훼손될 이유는 없다라고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요 수익원인 AS 부문을 넘길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 뭐 반기보고서의 사업 부분 아까 항상 말씀드렸던 2번과 4번 2, 4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전체 매출 포지션을 보면 모듈 및 부품 제조의 사업 부문과 그리고 AS용 부품 사업 부문 두 가지인데 모듈 부품 제조는 완성차 시장에 이 부품, 신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는 거예요. 신차에 들어가는 부품과 이 모듈을 공급하는 게 모듈 및 부품 제조 사업 부분이고요. AS용 부품은요. 이미 생산이 완료돼서 우리가 좀 운행 중인 차량이 부품이 고장나거나 교환 주기가 됐을 때 AS용 부품들을 우리가 좀 교체를 해야 되죠. 여기에 들어가는 이 사업 부분이 AS용 부품 사업 부분입니다. 전체 매출 포지션을 보면 지금 모듈 및 부품 제조 사업 부분이 79.7%, AS 부분이 20.3%인데 완성차 시장향 비중이 79.7%, 전체 금액에서는 18조 8,261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막대한 부분 분사 이후에 만약에 AS용 부품 사업 부분만 남겨지게 된다면 외형이 급격하게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하는 현대모비스가 좀 쪼그라드는 것이죠. 신설 회사가 좀 더 외형 가치가 좀 크게 바뀌는 것인데 자, 이 부분을 현대모비스의 주주 입장에서 좀 굉장히 화가 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물적 분할의 형식이냐 인적 분할의 형식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어제도 제가 기업공시 연구소에서 공부하자고 좀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죠. 네. 인적 분할,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이 있는데 분할의 방식은 회사를 떼어내서 두 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우리 가족 중에 형이 있었어요. 형이 나가서 독립해가지고 집을 찾았다. 자, 이렇게 일을 하시면 돼요. 사업 부분이 떼어내서 독립법인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지분, 이 소유권을 회사가 100% 갖느냐. 이게 물적 분할. 내가 현대모비스의 지분 20%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적 분할 회사의 지분 20%를 갖게 되는 것이 인적 분할. 그래서 내가 현대모비스에 투자를 했지만 분할 회사의 지분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의 차이 때문에 악재와 그래도 호재. 자, 이렇게 좀 작용되는 요인인데 현대모비스의 경우는 2018년도에 움직임은 물적 분할의 어떤 형태로 움직임이 있었던 만큼의 어떤 우려감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좀 전망을 해보는데 지금 이게 물적 분할에 관련된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이 지금 기습적으로 물적 분할을 좀 단행할 수 있을까? 새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어떤 의사결정을 좀 할 수 있을까? 현대차 그룹 전체의 신뢰도의 어떤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굉장히 좀 어려운 고민이 아닐까. 만약에 분할을 해서 신설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상당한 반대에 좀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죠. LG화학의 사례가 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LG화학의 현재 주가 상태를 보고 알짜 사업 내지는 주력 사업의 이탈은 내 지분 가치의 하락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 반발이 거셀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물적 분할을 좀 쉽게 검토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봤습니다. 네, 주력 사업의 이탈은 아무래도 급격한 외형 축소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또 이에 따라서 분할의 종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적 분할의 경우에는 보통 악재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신뢰도 하락으로 작용을 하는 만큼 현대차그룹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비쳐 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해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 전동화 부품 매출의 증가와 또 SUV의 인기로 2분기 매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반대로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네, 최근 실적 공시일주 보면 2분기 매출액은 12조 3,080억을 좀 기록했는데 지난 1분기 대비 8.8%가 증가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9.7%가 좀 증가됐는데 오히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8.4%가 좀 감소됐습니다. 당기순이익도 15%가 증가됐는데 영업이익이 좀 감소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지금 원가 부담률이 좀 더 심화됐다. 자, 이렇게 좀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완성차 내연기관 차량의 어떤 부품 공급에 어떤 차질 효과가 있었다.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전장 사업 부분의 매출 호조가 있었고 이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이 된다는 어떤 시점 안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어떤 기류라고 봅니다. 지금은 기존 2분기에 일회성 비용 반영 효과가 좀 있었을 것이다. 3분기부터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 주요 부품원의 어떤 공급 체계가 전장 부품의 어떤 사용력 증가 이에 따른 원가 증가 요소로 좀 작용된다면 충분히 실적 개선 요소는 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전망을 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기조는 다소 아쉬운 영업이익의 감소 요인은 있지만 매출 성장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차트 좀 살펴보겠습니다. 0.23포인트 오늘 상승하고 있는 21만 9천원, 21만 9,500원 기록하고 있는데 어제장이 좀 상당히 좀 아쉬웠어요. 지금 이 우려감들이 좀 반영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좀 자라보고 놀란 가서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분할 얘기만 나와도 겁을 먹었는데 이게 겁을 먹을 이유냐. 자, 저는 그렇게 좀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물적 분할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이라고 해서 굉장히 안 좋다. 굉장히 내 지분 가치가 훼손된다. 그건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부분적으로 맞지만 지금 이 새 정부에서 물적 분할에 대한 어떤 강도 높은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대형주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물적 분할을 결정한다? 자, 이게 좀 쉬운 일일까요? 저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만약에 분할을 결정한다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도 물적 분할에 관련된 어떤 이슈, 소액주주의 보호 차원 주주의 가치를 덜 훼손시키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교묘하게 이용한다? 자, 이렇게 해서 얻는 실익이 얼마나 있을까?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우려감은 있었지만 오늘 회사의 미확정 답변 안에서 오늘 다시 안도감으로 좀 작용된 것인지 또는 어제 너무 낙폭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아직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추세 구간 안에서는 21만 1,0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는데요. 저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좀 도래가 됐다고 보거든요. 20만원에서 22만원, 20만원에서 22만원 구간은 포트비중 5% 분할 매수 의견. 자, 지금 구간 괜찮고요. 오히려 하락해준다면 가장 베스트 구간은 19만 5천원에서 21만원, 19만 5천원에서 21만원 구간 추가 포트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뭐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도 다소 아쉬웠지만 실적 개선 요소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는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한 현대모비스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21만 1,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두 가지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먼저 20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하락을 하게 된다면 19만 5천 원에서 21만 원 사이 추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덧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던 현대모비스 만나보셨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비보존 헬스케어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2년 8월에 설립돼서 2005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는데요. 2020년 10월 루미마이크로에서 현재의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주 사업은 LED 광원을 이용한 광원과 조명용 모듈셋의 개발, 제조 및 판매인데요. 사업 영역 확장으로 인해서 신약 개발, 의약품의 제조 판매, 화장품의 제조 판매, 전자제품, 전자부품의 제조, 도소매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은 LED 사업 부문과 제약 사업 부문, 화장품 사업 부문으로 구분되며 매출 포지션은 LED 사업부 16.2%, 제약 사업부 80.1%, 화장품 사업부 3.6%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577억 원, 영업 손실 179억 원, 당기 순손실 71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4%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125% 증가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61%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출액이 감소했고 영업활동 비용 증가와 관계기업 손실 증가로 손실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비보존 헬스케어의 기업 개요 확인해 보셨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비보존 헬스케어, 물론 뭐 좋지 못한 공시가 좀 나왔는데 먼저 어제 공시부터 보도록 하죠. 조회 공시 요구입니다. 회사 반기 검토 비적정설에 관련된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는데 반기 검토 보고서가 비적정입니까? 라고 좀 물어봤고요. 8월 17일 6시까지 답변을 해주세요라고 공시를 조회 공시를 요구했는데 회사 즉각 답변을 했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 검토 의견의 부적정 등의 사실 확인입니다. 또는 자본 잠식 50% 초과 사실이 있을 경우에도 이 공시를 하는데 내용을 보도록 하죠. 회사 당해 사업년도 즉 2022년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서 검토 의견은요, 연결과 개별 모두 의견 거절입니다. 지난번 반기에 적정의 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에 의견 거절을 좀 받게 되는데 사유 보도록 하죠. 신뢰성 있는 반기 재무제표에 신뢰성 있는 반기 재무제표를 수령하지 못했다. 계속 기업의 가정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계속해서 이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불확실해 보인다. 자,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단의 내용들 보면 감사에는요, 현대 회계법인이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어떤 게 원인이 돼서 의견 거절이 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앵커님께서도 단순하게 보면 신뢰성 있는 그럼 재무제표가 뭔가 잘못된 것인가? 뭐 개속기업으로서 가정의 불확실성이 뭔가?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 어려워요. 이 공시가. 네.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다시금 좋아질 수 있는지 이걸 알고 싶은데 이 내용 자체로만 보면 알 수가 없고 답답해서 회사에 전화를 하면 이 공시 담당자들은 원론적인 얘기만 합니다. 우리 회사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뭐 최선을 다해서 다음에는 적정 의견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완벽한 답변은 안 되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답답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해소할 수 있는지 자, 내용을 보도록 하죠. 반기 보고서를 보면요. 첨부 문서 안에 반기 검토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첨부를 클릭해요. 연결 반기 뭐 똑같은데 뭐 위에 거 뭐 보시면 됩니다. 반기 검토 보고서를 이렇게 쭉 들어가면 회사의 반기 검토 보고서를 현대회계법인이 작성한 이 검토 보고서 상의 어떤 의견들이 좀 나와요. 자, 여기를 클릭하면요.
검토 대상의 재무제표는 당연히 2022년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의 재무제표겠죠. 자, 감사인의 책임은 원론적인 내용이니까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거절의 근거. 왜 의견 거절을 줬는지에 대한 근거를 기재했는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뢰성 있는 반기 재무제표의 미수령. 우리는 회사가 제시한 반기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관련돼서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 즉 회사가 제시한 자료가 상당히 잘못됐고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감사인이 봤을 때 이렇게 우리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인이 보니까 이거 무슨 소리야. 증빙도 잘못됐고 다시 가져오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갖다 줬는데 또 이게 감사인이 인정할 수 없는 자료. 그래서 적합한 감사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즉 신뢰성이 없는 이 장부를 제시했다라고 첫 번째 판단한 겁니다. 두 번째는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인데 회사 재무제표는 회사가 계속기업으로 존속한다는 가정.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 회사 정상적인 영업활동 할 수 있고요. 앞으로 우리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회사 경영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 처리를 했다. 회사가 빌려준 어떤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정상적으로 좀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이에요. 우리 이거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거 갚을 수 있어요.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죠. 영업손실이 60억 그리고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손실액이 137억 부의 영업현금 흐름이 37억이 좀 발생되는데 이러한 이 장부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다. 지금 회사 장부 상태가 엉망인데 어떻게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인은 의문을 제기했다. 즉 앞으로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잘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라고 좀 판단한 것입니다. 의견 거절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동재무제표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 우리 검토를 했는데 나 모르겠어. 나 이야기 안 할래.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좀 이해가 좀 쉽나요? 그래도 직접 보여주시니까 확실히 이게 눈으로 보면은 이해가 훨씬 잘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런 거구나라고 깨달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신 것처럼 반기보고서와 관련해서 부적정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기보고서의 첨부 문서에 검토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토 보고서에 들어가시면 의견 거절의 근거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럼 비보존 헬스케어의 사업 내용으로 한번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보존 헬스케어는 비보존 제약을 흡수 합병하겠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런 합병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비보존 헬스케어, 비보존과 합병, 비보존을 통해서 우회 상장설이 끊임없이 좀 나오고 있었고 KOTC 시장 장외거래 사이트에서는 시총 1조 6천억대까지 올라갔던 주목을 받았던 회사입니다. 비마약성 진통제도 오피란제린이라는 이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비마약성 진통제로서 임상 3상 시험을 현재 하고 있고요. 국내 다른 제형제로서의 어떤 임상 2상도 좀 추진하고 있는 지금 기대감이 가장 높았던 파이프라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인 시판이 좀 지연되는 안타까움도 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임상 2상에서의 상당한 좀 유의적인 평가 가치가 좀 있었다. 자, 이 부분이 향후에 시판 허가라는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로서 기대감 좀 갖게 됐는데 지금의 어떤 최근의 행보 비보존 헬스케어의 지금 이 감사 의견에 대한 어떤 부실화가 부각되는 이 상태에서 합병 결정을 좀 추진하게 된 이런 배경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비보존이 보유하고 있는 이 내재적 가치가 있죠. 파이프라인의 가치와 자산 등의 어떤 외형 가치가 합병 이후에 비보존 헬스케어의 어떤 역량을 좀 극대화시키거나 확장될 수 있는 가치임에는 어떤 분명은 합니다. 내용을 좀 보면 합병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비보존 헬스케어는 당연히 상장법인이기 때문에 비보존 제약이 소멸 회사가 되는 것이죠. 저는 비보존 회사 합병 이후에 상호도 비보존 제약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해보는데 전체 합병비를 좀 보면 비보존 헬스케어 한 주당 비보존 제약 주식을 5주를 주는 겁니다.
5조 0.0089463주를 좀 줄게 되는 건데 합병비를 상당히 좀 비보전 지역이 좀 크다. 네. 그렇다면 합병 이후에 비보전 헬스케어의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요인은 맞는데 저는 지금 합병 부분에 대한 어떤 시너지를 좀 이야기하기 이전에 회사에 지금 상존한 이 리스크가 좀 있었죠. 예고편입니다. 반기 검토의 의견 비적정은 2023년도 3월에 제출 예정인 감사 보고서에서 이러한 의견 거절 사유 두 가지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감사 의견은 거절될 수 있다. 즉 주권 거래 정지되고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갈 수 있는 예고편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내용들이 부각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흔들흔들거리는 다리를 우리 굳이 건너갈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충분하게 다리를 다 봉하고 탄탄하게 완공되고 나서 건너야지. 지금 삐그덕 된다고 주의판이 표지판이 좀 여기 딱 서 있는데 이걸 보고 걷는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다소 안타까운 기업인 것 같기는 합니다. 합병 이슈도 있었고 또 유망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앞으로 충분히 주목받을 만한 기업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합병 시너지보다 리스크가 더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차트를 보면요. 굉장히 오늘 뭐 가격 제한폭까지 좀 하락한 29.95포인트 하한가예요. 좀 676원인데 관리 종목 지정 이슈가 이렇습니다. 회사의 어떤 기대감을 수반하지 못하고 합병이라는 좋은 시그널이 있지만 자 여기서 내일도 장이 안 좋을 겁니다. 내일도 상당한 낙폭 과대 지점 안에서 합병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다시금 주가가 저가 형태에서 대량 거래를 수반해서 합병 기대감으로 주가의 노름이 시작될 수는 있는데 제가 항상 유의해야 된다는 어떤 표현이 단타 관점에서 우리가 자꾸 이런 종목들을 건드리게 되면 투자의 어떤 습관들이 바뀌어요. 자꾸 핫다를 하게 되고 자꾸 낮은 주식에서의 어떤 거래량 트일 때 한번 수익을 맛보고 빠져나와야지. 자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투자 습관을 구축하신 것 같고 두 번째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못합니다. 이런 주식을 하다 보면요 계속 뇌동매매가 돼요. 그래서 자꾸 느리게 하고 답답한 주식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년 후, 2년 후의 수익률의 관점에서 항상 지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성장세가 완연한 종목들의 2년 후 주가를 2년 전 주가랑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배가 아프죠. 최소 5배에서 뭐 6배까지 급등했던 이력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템버거를 꿈꾸지만 정작 주식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낙폭 과대 핫다 종목에서 우리가 자꾸 기웃기웃 거리게 되는 건데 자 이런 관점에서는 투자 심리 관점에서 지금 리스크가 부각됐다는 관점에서는 피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일단 뭐 지금 보유자 관점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한가 부분은 이미 보유자 관점의 영역에서도 지금 의미가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보유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은 표명하지 않겠고요.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2023년도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을 받기 전까지는 매수 금지가 맞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요. 관리 종목 지정으로 인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도 현재 의미가 없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도 신규 관점에서도 매수 타점은 제시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신규 관점에서는 2023년에 반기보고서 적정 의견이 나올 때까지는 매수 금지다라고 아주 엄중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각각의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에서 질문해 주시면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대표님께서 직접 빠르게 답변해 드립니다.